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도 벌써 첫 주가 흘렀습니다. 법조계도 새해를 맞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등 우리 법원과 검찰이 당면한 굵직한 과제들을 카드로 있는 법조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시무식 시무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법원과 검찰,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법원과 검찰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건과 당면 과제를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달 23일 서울고법에선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기춘 전 실장엔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월에는 또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기업 뇌물재판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검찰은 사익 추구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 씨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묶여 있어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최순실 뇌물과 엮여있는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잡혀 있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엔 징역 6년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월에는 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국민들은 정치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정말 억울하다, 제가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겠느냐,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릴 생각도 없었고 빌리지도 않았다며 눈물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 오늘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등 10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과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특검과 검찰, 1심 막바지로 치닫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올해도 적폐 수사에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캐도 나오는 원세훈 적폐 수사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 공작부터 퇴임을을 대비한 국정원 해외 활동비 수십억 원 사적 유용 혐의까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과 동전의 양면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수사도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적폐의 본산으로 내몰린 지난 정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검찰이 속히 정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돈을 준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받은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다시 검찰 칼끝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 추가 기소가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무엇보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다스 재수사 착수가 검찰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칼끝.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다.
시한이 길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직권 남용 등 혐의 구속 수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부당 관여 의혹 등 2018년에도 줄줄이 이어질 적폐청산 수사와 기소 재판. 검찰의 칼끝에 오른 사람, 오를 사람, 법원의 저울에 매달린 사람, 매달릴 사람. 법률방송은 올해도 공정하고 깊이 있는 분석, 친절하고 따뜻한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유재광입니다.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 장발, 법원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첫 조치는 고법 부장판사가 맡던 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법원 보직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고법과 지법 이원화, 평생 법관제 시행과 정착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세한 내용 로우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기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던 주요 지방법원 수석 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지법과 고법, 법원 이원화에 본격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로인사이드 박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요 지방법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원들입니까? 네, 인천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주요 대도시 지방법원인데요. 네. 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법원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해당 법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들의 근무 성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법원 내 요직 중 하나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 수석 부장판사를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는데 이걸 일선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게 이 지법과 고법, 법조 이원화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네. 그동안 판사들이 고법 부장판사로 가는 게 일종의 승진 개념이었습니다. 일선 판사, 부장판사와는 이른바 급이 달라지는 건데요. 예. 고법 부장판사가 맡던 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예. 즉, 지법과 고법은 기능의 문제이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연결고리를 끊어서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법 고법 이원화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달 법원 인사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6개 모든 주요 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대체로 이런 관측인데요. 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해서 아직 법관 인력풀이 완벽하게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예,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차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규칙 개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이 하나씩 이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올해 제9회 대회에선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석해 뜨거운 경연을 벌였는데요. 예비 법조인들이 펼친 뜨거운 경연 현장과 희비가 엇갈린 탈락자와 우승자 발표. 그 뒷얘기를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담았습니다. 현장기획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론 실력을 뽐내고 서로 겨뤄보는 행사인
제9회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법정에서 펼치는 뜨거운 변론의 열기,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410시로 형사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른바 범톨로 불리는 거물급 피고인들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줄줄이 열렸던 대법정입니다. 오늘도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카랑카랑한 논구와 변론이 맞부딪힙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적, 인적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지지 않고 변론의 논거를 내세웁니다. 별도의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열람한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변호인 모두 417호 대법정에 서기엔 어딘가 살짝 어려 보입니다. 모두 로스쿨 재학생. 오늘 재판은 실제 재판은 아니고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정변론 경연대회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서 대회 명칭을 지었을 만큼 우리 법원이 공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이런 변론 경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실력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한 법관, 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식을 아는 게 부족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습니다. 서울대의 오수비, 김정민, 박준민입니다. 소속 로스쿨의 명예를 걸고 열리는 대회. 그만큼 참가 학생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결선 진출과 탈락의 희비도 크게 엇갈립니다.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팀들도 그러셨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결선에 못 나간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변론을 해봤고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팀원들한테 되게 고마웠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필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검사가 될지, 변호인이 될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도 대회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법률 지식은 기본이고 빠른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을 두루 보여줘야 합니다. 망인을 전혀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리다, 그리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이런 부분들은 망인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머리가 이상하게 되었다, 약쟁이 등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 경멸,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며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해봤어서. 근데 다들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선에서 최고상인 가인상은 민사 부분에서 서울대 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C팀이, 형사 부분에선 충북대 유동열, 이명빈, 이정용 C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정의를 향한 예비 법조인들의 사명감과 경연 열기. 법률방송은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전 과정을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법률방송이 함께 마련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담긴 뜨거운 경연,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생생한 열기는 법률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법률방송은 그제 대한민국 최고권위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그 뜨겁고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민사 부분은 서울대 로스쿨 백대열 C팀이, 형사 부분은 충북대 로스쿨 유동열 C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필드에서 만납시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겨 화제가 된 34살 늦깎이 학생의 좌절과 꿈, 그리고 희망.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유동열 씨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적, 인적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인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호를 딴 가인 법정 경연대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 변론 경연입니다. 난다긴다 하는 예비 법조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 형사 부분 우승, 가인상 수상의 영광은 충북대 유동열, 이명빈, 이동영 씨 팀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동열 씨의 패기 넘치는 시상 소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힘내서 1년 뒤에는 이제 필드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드에서 만납시다. 가인상 수상 다음 날 동열 씨를 목요인 충북대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 통의 축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는 동열 씨. 패기만만했던 수상 소감과는 달리 지금도 얼떨떨하다며 수줍게 웃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1등은 전혀 예상도 못하던 거라서 막상 불리고 나니까 단상위에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그때 팀원 껴안았던 것만. 올해 우리 나이로 34살. 어떻게 보면 늦깎이 학생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5년가량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기약 없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좀 힘들었죠. 그게 그때 뭐 합격률을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차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면은 고사장에서 최종 합격이 1명 정도 나오고. 힘들고 기약 없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놓을 수가 없었던 법조인의 꿈. 동열 씨는 공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 2015년 충북대 로스쿨에 합격했고 제대 뒤인 2016년부터 학교를 다니며 다시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좀 지치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복무하면서 틈틈이 리트. 사실 동열 씨는 가인 경연대회도 재수를 했습니다. 작년 8회 대회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도 통과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1년을 친구들과 함께 절치부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다행히 또 다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따라와줬고, 특별히 뭐 만약에 재판부에서 아무 한 명이나 지목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할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립대라곤에도 지방대인 충북대 로스쿨에서 가인대회 입상자를 배출한 건 이번이 두 번째, 가인상 우승을 배출한 건 동열 씨 팀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거점 국립대학에서 우승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받은 만큼 제가 쌓아온 노하우 같은 거를 후배들한테 다 이제 전수로 해야 되나 공유를 해야 되나 그렇게 다 해줄 생각입니다. 로스쿨 학생으로 세울 수 있는 최대 목표치, 가인상은 이제 달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년에 치러질 변호사 시험의 합격, 예비 법조인에서 예비 꼬리표를 떼고 법조인이 되는 겁니다. 합격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님 찾아가서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야겠죠.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여가 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는 유동열 씨. 미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동열 씨의 미래와 발걸음이 기대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이제 4살, 2살, 15개월 어린 아이들이 23살 엄마의 실수로 난 불로 숨진 안타까운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아이들 엄마는 중실화죄 등으로 구속돼 아이들 장례도 못 갔다고 하는데요. 중실화죄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실화와 방화를 가르는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김수현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네 살, 2살, 15개월, 나이라고 할 것도 없는 어린 나이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오늘 아이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 불을 내서 그 아이들을 숨지게 한 엄마는 장례식에 못 왔죠? 네, 어제 부검을 마친 세 남매의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인계되었고 오늘 장례 절차가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히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세 남매의 엄마인 정 씨는 오늘 오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화재 경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만 4세, 2세 그리고 15개월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귀가를 해서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방에서 잠에서 깬 딸이 칭얼대자 딸을 달래려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담배불을 이불에 던져서 담뱃불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딸을 안고 잠이 든 지 9분여 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 방 안에서 약 10분에 걸쳐 전 남편에게 우선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재 신고를 했는데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 남매에게 이불을 덮고 자신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불이 번져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중과실치사죄 그리고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이고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실화죄 이런 거는 형법에서 뭐 따로 내용을 정해두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중실화죄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낸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처벌 수위나 이런 거? 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에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성냥불을 던져서 불을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중과실치사 그리고 중실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이들 숨지게 한 이 엄마 처벌은 확실해 보이는데 내일 방화와 실화,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제 그 화재 사망 광주 3남매 사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4살, 2살, 15개월 아이들 어제 장례가 치러졌죠? 네,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경찰은 엄마인 정 씨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이 장례 절차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정작 엄마인 정 씨는 장례가 치러진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뭐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화재 현장 검증도 했다고 하는데 뭐 실화 쪽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방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또 평소에 엄마인 정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 결과가 실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엄마 나이가 이제 23살이던데 아이가 셋이나 되잖아요. 거기다 뭐 이혼까지 한 것 같고 뭐 히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들 부부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막내 딸을 낳은 이후로 엄마인 정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설상가상으로 아빠는 다리를 다쳐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했는데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선정에서 탈락이 됐고요. 결국 이 12월 말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경찰과 감식반이 불난 집을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엄마 정 씨 지금은 구속돼 있죠? 네, 중과실치사죄 및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혐의대로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뭐 어쨌든 방화는 아니라는 건데 처음에 이불에 뭐 담뱃불을 비벼 꺼갖고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이 실화랑 방화랑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간단하게 말해서 방화는 불을 내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건물에 불을 내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런 점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실화는 이런 의사나 인식 없이 과실, 즉 실수로 불을 낸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불에 담배꽁초 던지면은 그거 불 나는 거 아니냐, 뻔히 알면서도 던졌으면은 방화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닌가 보네요. 네, 단순히 이불에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실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방화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 전후 사정이라든지 다른 증거들도 함께 고려해서 방화 네. 또는 실화죄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방화 같은 경우에는 뭐 형법 같은 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네, 형법에서는 단순히 방화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네. 불을 내는 대상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형량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에서 방화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범죄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에 불을 낸 경우인데요. 네. 타인이 소유한 물건에 불을 내는 행위보다 좀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고 그보다 경한 범죄의 경우에는 감경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예로는 물건이 아닌 타인의 건물에 불을 내는 경우라든지 공용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선박 등에 불을 내는 경우라든지 타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내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안에 있는 건물 또는 선박, 기차 등에 불을 내는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물건에 불을 내는 경우보다는 그 불법성이 강화가 된다고 보아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경처벌이 되는 경우로는 자기가 소유한 물건 또는 건물에 불을 내는 경우인데요. 흔히 생각할 때는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나 건물이기 때문에 방화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화죄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라도 어떤 공공의 위험, 즉 타인의 재산이나 뭐 신체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방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 홧김에 내 집 내가 태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 엄마 현장 검증 내내 뭐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울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죽은 아이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엄마도 참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툭 치고 갔는데 뺑소니가 돼서 운전면허가 취소, 4년간 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받은 운전자가 낸 헌법소원. 그린벨트 땅을 주차장으로 썼더니 행정관청에서 내린 원상복구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결 얘기. 오늘의 판결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입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이 있습니다. 논리는이 주차장으로라도 쓰자는 생각에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며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 주인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개발 제한 구역 땅 형질 변경 얘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일대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해당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원래 컨테이너 등을 쌓아뒀다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치우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겁니다. 주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후 강동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구청 판단입니다. A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토지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둘러싼 땅 주인과 행정관청과의 갈등은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애초 원상 복구를 할 행위 자체가 없는데 원상 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 그린벨트를 둔 취지를 인정한다 해도 너무 기계적으로 이른바 탁상 행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었지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아예 친 사실 자체를 몰랐던지 결과적으로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냥 이탈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이 운전자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뺑소니 사고와 면허 취소 얘기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이모 씨는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 1년이 끝나 운전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응시원서를 내려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하자 이 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는 것이 재판관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이선의 유남석 재판관은 구체적 사안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과중의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말 살짝 치고 갔는데 아니면 친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더구나 운전이 직업인 사람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4년간 면허 취득을 못하게 한다. 일견 억울하고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도 사람의 일인지라 헌재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 차이처럼 공익을 위한 법조항의 보편적 적용과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구체적 적용 사이 운용의 묘가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소송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경남 울산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을 불러 모은 뒤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집단 총살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남한 전역에 걸쳐 자행됐습니다.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가던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당시 울산 일대에서만 407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희생자 유족들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됐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권모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총 12억 6,2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정부에 대한 권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소멸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 소멸 시효인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2007년 11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실체를 다툴 필요도 없이 원고 패소라는 게 현행법에 따른 법원 판결입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가 현충사에 걸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면에선 난중일기 등 이순신 장군 유물 소유권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가 현충사에 걸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번 논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충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무예를 연마했던 곳입니다. 숙종대에 그 충청도 유생들의 요청으로 거기에 사원이 건축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숙종이 그 다음 해에 그 현충사라는 사액 현판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판이 지금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현충사를 성역화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쓴 현충사 간판이 걸리고 그리고 숙종이 내린 현판은 그 구사당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현충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외색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금송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사액 현판도 원래 그 숙종의 사액 현판으로 걸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충무공 유물 전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네, 두 가지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무공의 유물, 소위 말하면 이 난중일기를 비롯한 장검 같은 것들의 소유자가 지금 이 종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 사액 현판을 교체하고 금송을 교체하지 않으면 내 소유물로 되어 있는 난중일기를 전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부긴 하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난중일기는 국보입니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인데요.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보라고 해서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처분하겠다 또는 관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그 15대 종부가 본인이 유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네, 원래 소유자이니까 내가 소유자로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관리 형태는 맡겨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을 받은 곳이 현충사인 것입니다. 그럼 문화재청이나 현충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문화재청이나 현충사 입장은 현재로서는 영인본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소유자가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형태가 세 가지인데 소유자가 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 단체가 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소유자의 관리 방식에는 이른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전시를 현충사에서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건의 소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영인본을 전시하는 것은 알아서 하되 나는 이 원본, 진본은 수장고에 그대로 다시 보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장고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충사로서는 진본을 전시하지 못하니까 영인본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 가문인 덕수이 씨 충무공파 종회가 유물 회수 소송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몇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한번 이 종회에서 이 종부를 상대로 해서 유물의 이동, 처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2017년에 한 번 다시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이 꽤 그 무렵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당시 간송미술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진본을 같이 전시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시하기 직전에 가처분 이의 신청, 최 씨가 이동금지를 하는 가처분 또는 처분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원본을 전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찾아보면 처분을 금지하도록 또는 이동이나 이런 것을 금지해놨는데 그 이유의 주 내용은
이 사건 유물의 소유권이 네.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물이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면 처분되기도 쉽고 그런 것을 종중이 허락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중의 소유일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본안 소송은 그것에 따라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종중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럼 난중일기 같은 소유권이 그 종부가 아니라 종회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문화재 관련 소송,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보험 사기. 이번엔 130명 넘는 대리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고 밤에는 대리운전 영업을 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과 병원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30명이 넘는 대리 기사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 하던데 고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리운전 기사들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0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러 3억 4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것이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질환을 보험 사고로 마치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입원을 하거나 네. 진단서를 띌 정도의 상해가 아닌데도 2, 3주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의 부당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입원 기간 중에 외출 외박 기록을 통해 나이롱 환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네. 금감원에 따르면 입원하는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입원 환자들이 쉽게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수가 있나요? 네,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사무장 병원인데요. 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신참 의사나 개업 비용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병원들은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진단서를 남발하고 외출 외박을 묵인하는 등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 사기하면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이런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금감원은 적발된 대리운전 기사들이 입원한 전국 병원 161개 중 57개가 광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한방병원이 광주 지역에 집중된 것을 보면은 예.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인가를 받거나 예. 또는 설립한 후 환자를 모집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환자가 과다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진짜 사기범으로 몰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가게 되면 이 민간 보험사나 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모두 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가요? 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병원 외부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켜 놓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료 등 명목으로 3억 5,462만 원을 청구했다가 환수당한 예가 있었고요. 예.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37개 병원 명단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네. 형태로 보면 의원이 21개소, 또 한의원 3개소, 병원 3개소였으며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4.5개월, 그리고 부당 청구 금액은 4,400만 원가량이나 이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보험 사기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예. 또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가게 되면 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의사나 병원이 또 행정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 일평균 부당 청구 금액값 그리고 또는 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10개월 이내에 면허 자격 정지가 내려질 수 있고 부당 청구한 병원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까지도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처벌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 사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날로 진흥화 또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에 적발 인원이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도덕 불감증이 또한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의사라는 직업이면 다른 직업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험 사기까지 쳐서 국가 재정을 축내야 하는지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앵커 브리핑에서는 검사의 길과 검사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이달의 검사에 선정된 어느 열혈 검사 얘기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올해 36살 검사 6년 차인 한 열혈 검사 이야기입니다.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 정성헌 검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뭔가 좀 미진하고 이상했습니다. 이에 정 검사는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내용은 단순합니다. A씨가 B씨의 여자친구 C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B씨가 신고했고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추행, 그러니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 검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C씨는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정 검사는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찾아내 신고자 B씨를 추궁했고 B씨로부터 A씨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상황을 모면하려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정 검사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던 A씨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정 검사는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안면 골절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 아동학대 혐의를 찾아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 검사는 이 밖에도 고등학교 친구를 집단 성폭행한 뒤 몰래 사후 피임약까지 먹인 고등학생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해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사이에만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오늘 정성헌 검사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성폭력 범행과 무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대검의 선정 사유입니다. 꼭 상을 받기 위해 검사 생활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악을 척결하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신상필벌의 규율을 세우되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사명감과 실력, 품성을 고루 갖춘 좋은 검사들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치소에 가 있는 소년급제 출신 어떤 전직 검사가 문득 떠올라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와대가 안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철규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차고 송금이 법률방송 로투데이,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이게 오바마 케어에서 싸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오제이 신분 사건으로 비화할 것인지